왜 5,4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냐는데 5,400만 원 인하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9년치 노동력이에요. 근데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정부는 안 도와주고.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사회적 배제가 깔려 있고 굉장히 황당한 거라고요. 사실은 공인된 중개사잖아요. 국가 인증을 받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범죄에 가담한 거라고요. 강력하게 은징이 들어가야 돼요.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좋은 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사회혁신 전공 김경민이고요. 도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수도권 전체에서 빌랑 포함해서 한 3천억 대의 피해 사기액이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엔 미추홀그로 1,500억이 잡혀요. 대전에서도 몇백억짜리가 나왔고 부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백억에서 몇천억짜리가 터지는데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조직범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전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 인천도 구가 많은데 거기서 미추홀구, 상대적으로 빌라가 많은 지역이에요. 빌라가 많고 또는 오피스텔 유형에서 전체 사기의 80%가 터지고 있어요. 즉 유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택의 유형의 열의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대를 봤을 때 20, 30대가 전체 사기 피해자 중에서 50%를 넘어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뭉쳐 있다니까요. 거기서도 특정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거예요. 전세 사기가 지금 막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전세는 100년 전부터 터진 거예요. 뉴스 아카이브 가서 보시라고요. 거기서 전세 사기란 키워드 그냥 쳐버리면은 1933년 조선일보 기사가 떠요. 억는 집을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노파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도 또 다른 기사는 제목 자체가 전세 사기꾼이에요. 1960년대,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초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반복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하고 지금의 유형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국가가 분명히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라도 정부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인 겁니다. 전세 사기 케이스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선순위 기망형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 진행형이에요. 선순위 기망형이란 건 뭐냐면은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그 물건에 이제 다른 전세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주로 다가구에서 많이 나타나요.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약간 다른데, 밖에서 보면 다 같이 빌라예요. 근데 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다 호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등기를 떠보면은 그 앞에 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대출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세대는 101호 딱 띄면은 그 앞에 대출이 뭐가 있고 선수가 있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에서 당해요. 두 번째가 이제 동시 진행형인데, 이건 사실 조직범죄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그 건축주가 빌라를 줘요. 여기에 중개인 또는 분양 사기꾼이 붙어요. 분양 대행업자가 뭐라고 시키냐면, 집주인이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전세 살려는 사람 2억 원짜리를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억 5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계약이 되면서 5천만 원을 자기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분양 대행사 또는 중개인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게 더 중요한데, 이 옛날 집주인이 이거를 약간 좀 지능이 모자란 사람 또는 노숙자한테 팔아요. 팔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는 2억짜리 집을 갖게 되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범죄의 마스터 플래너인 이 사람은, 옛날 집주인은 3,000만 원을 챙기고 날아가요.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동시에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랑 계약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팔고 이 사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동시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들이 현 집주인만 고소를 해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집주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채무를 상환 능력이 안 돼요. 수도권에서 빌라왕이라고 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동시 진행형이에요. 빌라왕을 관심을 둘 게 아니고 옛 주인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분양 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특히 옛날 집주인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안 잡으면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좋은 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전세 사기의 원인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이고 두 번째는 이 미들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법적인 제재가 제대로 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예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정보 비대칭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게 많은 경우에 빌라에서 터져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의 가격을 추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픈된 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라는 미들맨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공인된 중개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2억짜리 주택이 건축주랑 짜옹해가지고 3억이라고 하면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갔더니 집도 깨끗하거든요. 감정평가사는 공부해서 되기도 되게 어려운 직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건축주랑 짜옹한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업감정이라는 걸 해요. 2억짜리 주택을 3억, 4억으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줘요. 그럼 은행에서는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대행업체 또는 공인중개사랑 같이 전세 세입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즉 정보 비대칭성에서 정보를 가장 잘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간다는 게 사실 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 신뢰예요, 신뢰. 근데 국가 인증을 받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범죄에 가담한 거라고요. 이거는 신뢰를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은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강력하게 은징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게 세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 체계하고 페널티, 제재 체계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 또는 광역도마다 토지정보과라는 데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토지정보과에 겨우 5-6명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자체를 아예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분양대행 업체는 아예 국가에서 감독하는 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 리스크 자체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해요. 법적 제도 자체의 리스크예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가 확정일자 효력이 그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즉 제가 아주 정말 나쁜 집주인이라고 하면은 오전에 계약을 쳐요. PD님하고 저하고 2억 계약을 한 다음에 은행 가가지고 3억짜리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 선순위가 되고 PD님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다 터질 수 있는 거예요. 타워팰리스도 터질 수 있고 빌라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금융적 리스크인데 과거에 10년 전은 또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는 보통 다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누구도 전세를 자기 돈으로 다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금융적 성격에 끼인 거예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 계약 자체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집주인한테 갖다 빌려줘요. 그래서 돈이 띄지 않기 위해서 집주인의 선함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입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가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정보 비대칭성은 정보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랍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근데 오차가 4%밖에 안 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데이터만 있으면. 저도 해요. 개인 연구실에서도 서울시 토지 가격을 추정을 하는데 국가 연구기관에서 이걸 왜 추정을 못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MZ세대가 이런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최소한 그런 전세는 안 할 거예요. 빨리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도덕적 해이는 세 번째 이유인 미약한 제재, 법적 제재하고 모니터링과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제안은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수를 발표하기 위해서 전국의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활용해요. 즉 여기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알아요. 한국부동산원 같은 곳이 강력한 모니터링 기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부동산원이든 다른 데든 금감원 비슷하게 특별 사법 검찰권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확정일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거는 의지의 능력인 겁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가서 출력을 하면 거기서 또 나와요. 인터넷 가서 떴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고요. 이 전세 사기를 도와주자고 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 만들자고 했을 때 또 나왔던 논의가 뭐냐면 사인 간 거래에서 생겨난 피해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피해는 정부가 100년 동안 방기한 거기 때문에 정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거가 그대로 도입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PF를 도와줘서는 안 돼요. PF는 금융회사하고 돈을 벌려는 시공업자나 디벨로퍼하고의 사인 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거예요. 맨 처음에 1조 도와준다고 하는데 지금 10조까지 나오고 더 나갈 거예요, 사실은. PF 사태에 대해서 10조 도와주는 거 거기 몇 조만 도와줘도 이 문제는 풀려요.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가 벌써 5건이에요. 5건이고 특히 안타까운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노동자 자살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9천만 원 중에 3,600만 원은 돌려받았어요. 5,4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굉장히 내가 봐서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뭐 자살하기 전에 6만 원만 줘 뭐 이런 메시지도 보냈고 또 다른 젊은이는 그 전날까지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자살해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되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아니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살해요.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 뭐냐면은 왜 5,4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냐는데 5,400만 원 이나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20대가 1년에 저금하는 게 평균적으로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보다 적겠죠. 만약에 600만 원을 저금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9년치 노동력이에요. 근데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정부는 안 도와주고.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사회적 배제가 깔려 있고 굉장히 황당한 거라고요. 사실은 문제는 이제 기성세대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안 바뀌니까 이게 전세 사기는 다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몇 천억 대가 터지고 있는데 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맨날 출산율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을 애 안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 목숨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자기 친구들 전세 사기 당해, 누구는 자살해. 여기서 왜 애를 낳아야 되냐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 위한 정책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봤을 때 굉장히 사회적 배제가 깔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많은 분이 저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매에 들어간 것부터 막아야 돼요. 경매는 왜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은행을 후순위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즉 전세 피해자를 선순위로 하고 은행을 후순위로. 그러면 은행은 자체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결국은 받아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순위 조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전세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전세가 안전하다고, 전세가 어떻게 보면 자본 축적의 기회라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전체 자체의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도 있고 금융적 리스크도 있고 최악의 경우 돈을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날릴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해서 전세 제도를 반전세화해야 돼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 반전세화만 됐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50%만 해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는 90%, 뭐 빌라에 대해서 80%, 50% 정도까지 해서 사회적 합의를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반반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 존재하는 한 이게 갭 투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